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빚 탕감과 관련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이 대책을 왜 하나,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빚을 성실하게 갚으셨던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등등의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 이야기의 주된 골자는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부가 장기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구제 대상은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모두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되거나 이러셨던 분들에 대해서 그때에도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을 해 주었고, 그리고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심전환 대출이라던가 또 다른 이름으로 이러한 부채를 조정해 주는 형태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017년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또다시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 빚 탕감 이슈에 직면하고 있고, 정책 당국은 나서서 여기에 대응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상당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2017년에 무려 8년 전에 제가 썼었던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지금 빚이냐? 왜 하필 지금이냐? 근데 저는 원래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이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기 흐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연말에도 여기에 출연을 했었고요. 당시에도 제가 2025년 한국 경제를 전망을 하면서 많은 전망 기관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1.9%는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안에 담긴 숫자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좀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5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가장 마지막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전망치는 0.8%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망했었던 수준의 반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한국은행의 이러한 전망이 지금 여타 기관들의 전망과 비교를 해볼 때 그다지 또 비관적인 전망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낙관적인 수치라는 거죠. 그다지 비관적인 수치라고 볼 만큼 튀는 수치도 아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보느냐? 사실은 실제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치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실제 수치는 1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 양상은
전방위적인 경기 위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1분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도 마이너스,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수출도 마이너스, 심지어 정부의 재정 지출조차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문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오랫동안 이러한 매크로 분석을 해왔지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가령 수출이 안 좋을 때는 소비라도 버텨줬고 네. 소비가 안 좋으면 수출이 좋았던 때도 있고 민간 부문이 안 좋으면 정부라도 돈을 많이 써줬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까지도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 재정 지출이 중요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 결정이 되었죠.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근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입니다. 이미 7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이 편성이 되더라도 실제로 돈이 풀리고 공무원 분들께서 이것을 집행하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시차를 감안하면 2차 추경이 우리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시기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이 마련이 되었지만 예상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곳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민간 소비, 가계 소비는 도대체 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쯤부터 말씀드려왔던 것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됐기 때문에 가계와 자영업자분들의 빚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식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해고도 좀 유연하게 해주고 실업자가 급증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대규모로 풀었고 그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용시장이 미국만큼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정부 보조금은 아니지만 금융 채널을 통해서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를 넘기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가계, 자영업자 부분의 빚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우려사항은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는 지나갔잖아요. 언제까지 저희가 코로나를 이유로 들어서 금융 지원책을 연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금융감독당국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22년 가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펼쳤었던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철회됩니다. 철회되고 있었어요. 22년 가을부터는 기존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풀렸던 부채와 관련해서 이자 안 내도 됩니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자를 내셔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1년 뒤인 23년 가을부터는 안 갚아도 됐었던 원금은 나누어 갚으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4년 가을부터는 채무의 만기 연장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2년부터 점진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 대규모로 풀렸던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정책 방향으로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빌릴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돈을 빌려주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익숙하게 아실 텐데 DSR 규제라고 해서 소득을 감안해서 부채를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한도가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까지 감안을 하자라는 쪽으로 바뀌어감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지속적으로 줄어왔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전보다 점점 더 돈을 빌리기는 어려워지고 갚지 않아도 됐었던 이자와 원금을 나눠서 갚아야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결국은 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려했던 건 그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경험하게 될 가계부채 리스크는 과거와 다를 거다. 전혀 다를 거다. 한마디로 펑하고 터지지 않을 거다. 예전에는 펑하고 터졌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사 위기 같은 겁니다. 방만하게 가게에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들이 망가집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면 망가진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까 봐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유동성도 지원하고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떠들썩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위기가 터졌구나. 그럼 정부도 바로 나섭니다. 펑하고 터지니까 대책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려했던 가계부채 리스크는 뭐냐면 펑하고 터지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도 지나갔다고 하고 경기도 이제 좋아질 거라고들 하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것 같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를 못하지?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죠. 돈을 왜 못 쓰나 하고 봤더니 부채 부담이 있는 거죠. 여기에 빌릴 수 있는 부채가 한도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더 걱정했었던 부분인데 부채 문제가 뉴스의 경제면이 아니라 사회면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버리고요. 이혼을 하시고 가출을 하고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선택하고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사회면에서 뉴스로 나오고 나서 나중에 도대체 왜 그랬나 하고 원인을 따라가 보니까 아 이게 빚 때문에 부채 부담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던 겁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펑하고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고 사회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는 제가 우려하던 방식대로 표면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들의 상실감을 좀 많이 주는 정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드는데 아, 네.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기고 있는 논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것은 공감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실시되는 정책이 어느 만큼 합리적이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저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받아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탕감해 주는 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더 낫겠다. 또는 아, 저렇게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열심히 빚을 차근차근 갚아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 이런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겠다라는 식의 공감대인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책이 보다 더 정밀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해지면 좋겠어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을 그룹핑하고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는 일단 좀 그런 분들 보고 이리 와보세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라고 불리는 자산관리공사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일단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료도 쭉 뽑아서 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또는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또는 어린아이가 있거나
부양해야 되는 나이 든 부모님이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나가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해법이 부채 탕감과 같은 금융적인 해법은 궁극적인 해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빚 문제를 탕감을 해드리더라도 소득 자체가 적고 돈을 버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또 빌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빚은 또다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몇 년 주기로 이러한 식의 대규모 채무 조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 이러한 분들은 저는 금융적인 해법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와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데이터를 보니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빚을 빌렸는데 그걸로 뭐 도박을 하신다라던가 또는 뭐 투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라던가 유흥에 써버린다라던가 방만하게 소비를 하셨다라던가 이러한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분들의 빚 문제를 탕감해 주는 데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책임도 있으십니다. 라고 좀 일단 제외해 놓는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다른 그룹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 기회만 있으면 일자리만 있다면 나는 일할 능력도 있고요. 일할 의사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 기회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저는 상당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빚을 탕감해 드리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것이 일할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일할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미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저는 이러한 부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분들께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소득이 의미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드렸는데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또다시 돈을 빌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공해드린 일자리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는 일자리다. 그러면 저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저는 이 정책 당국에서 이 일자리와 관련된 고용 부문과 관련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취업자 증가수 또는 실업률과 같은 숫자를 중시하게 된다면 이러한 숫자를 목표로 삼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2개, 3개로 쪼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런 2, 3개의 일자리를 하나로 합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한 달에 200~3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한다면 물론 취업자 증가수는 좀 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부채 문제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고용 대책이 일자리 대책이 결국은 가계부채 대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의 가계 대책이 범정부적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이러한 금융이나 통화당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여타 부처들이 저는 가계부채 대책 수립에 함께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숫자는 처음에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시장 상황이 어렵잖아요.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책당국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단 10,000명 또는 5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빚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해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가계부채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또는 스스로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빚탕감에 소요되는 정부 재원 지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실 정부가 빚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부의 재정 상황은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세웠던 세수 계획 대비 재작년에는 세금이 56조 4천억 원이 덜 거쳤었고요. 지난해는 30조 원 가까운 돈이 정부의 계획 대비 세금이 덜 거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돈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올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게 덜 거칠 수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것도 많이 거치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 빚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룹핑을 통해서 일부는 배제하고 일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여력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중요한 부분,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성실 상환자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 어려우셨죠? 아, 금리를 조금 깎아드리겠습니다. 만기를 조금 연장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 어떻게든 힘들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빌린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반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자칫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탕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형성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빚 문제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재원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빚 문제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몇 년 뒤에 저희는 또다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논란이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써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빚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를 놓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또는 미중 무역 마찰 이런 대외적인 요인 또는 지정학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이 뭐냐라고 꼽아봐라 라고 하면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그리고 앞순위에 놓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빚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담이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다.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에 못 미치는 1%대의 숫자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게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빚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 빚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분들이 도대체 왜, 어디서, 얼마를 빌려서 그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이분들이 정말 상황이 좋아지셨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빌린 빚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만큼 부실화되었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가계부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저한테 던지신다. 그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가 충분히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질문과 가장 유사한 통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발표된 자료에서 담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빚의 수준, 빚의 성격과 관련된 데이터는 24년 3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무려 1년도 더 전에 조사한 자료가 작년 말에 발표되었고 그러한 수치를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빚 문제가 1년도 더 전에 있었던 상황과 정말 동일할 것이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유동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기 흐름도 상당히 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데이터가 없는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의 한 7, 8년 전에 한국은행에서 워낙 이렇게 가계부채 빚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셨어요. 자료원은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샘플로 받았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분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신용평가사의 자료다 보니까 개인별, 차주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빚 문제는 가구 단위로 발생을 하잖아요. 한 집, 가장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주 단위 데이터예요. 보다 더 중요한 한계는 뭐냐면 사실은 빚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면 얼마를 버느냐 하는 소득, 얼마를 빌렸느냐라고 하는 부채, 돈을 얼마를 쓰느냐라고 하는 소비와 함께 도대체 이렇게 빌린 돈으로 집을 샀나? 또는 다른 걸 샀나? 돈을 갚을 수 있는 자산은 있나? 이런 자산 데이터가 중요한데 신용평가사들의 데이터에는 자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7, 8년 전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셨던 공청회에 가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었어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이 DB를 결합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동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가지고 연결시키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공개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데이터는 있으신데 지금 공개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불가능한 거냐? 정말 불가능한 거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빅데이터와 AI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이 가계부채라고 하고 이렇게 온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정책당국이 나서서 돈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빅데이터와 AI의 시대로 가자고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제도적인 규범적인 어떤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되었건 정부가 나서서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직면한 가계부채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공개가 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부채와 관련된 논란을 상당 부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당국도 정책 당국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짜 가계부채 리스크에 맞는 정책을 보다 더 타겟팅해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세부 데이터는 없는데 가령 소득 10분위, 소득 5분위 이러한 식의 결과는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는요. 소득 상위 20% 계층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한 45%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소득 상위 계층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산도 많으시고 소득도 많으시고 신용 등급도 높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줄 때 뭘 봅니까? 담보 보고 소득 보고 신용 등급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을 많이 빌리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정말 가계부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소득 하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가지고 있는 빚의 비중은요, 5%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계신 빚은요, 소득 상위 20% 계층이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적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부담이 안 될까요? 소득이 적고 자산이 적기 때문에 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가지고 있는 빚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을지 몰라도 소득 중하위 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사람의 머릿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 빚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보다 더 미시적이고 마이크로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정확한 처방, 정확한 대응이 나오려면 진단이 먼저다. 특히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논란을 피해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빚 한강과 관련된 문제를 어쩌면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교양회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